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3회 모의고사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가격 10% 보증을 제공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증이 최저 매각가의 10%죠.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예,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포기 안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돈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교육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의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1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계사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이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보조원 델자가 미리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개 실무교육하고 차이고요.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5번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X네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가중하면 150만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100만원 이하는 아니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와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3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전부 제출 반납해야 되는 서류 5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정답은 4번이네요. 1, 2, 3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되죠. 암기 프린트
1번에 2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거짓 부정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55번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1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하면 X입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한 날로부터도 아니고요.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이 판례가 19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지났다면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안 지났어도 자,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시행된 것이죠. 네, 이게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임대인이나 그 직계 좀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3번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큰 금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상가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4번 나오죠. 민법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고 상가임대차에서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고 상가의 경우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권리금 해주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시군 또는 구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말 X네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번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했는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물론 2번과 같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을 알리거나 3번처럼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죠. 4번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가 통지가 없는 경우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제 실명법 이게 1번이 2021년 2월에 올해 바뀐 판례죠. 모든 맹신탁 이제 양자간 맹신탁 즉 이자간 맹신탁이죠. 이 양자간 이자간 맹신탁 또는 계약 맹신탁 즉 3자간 맹신탁 또는 위명 맹신탁 계약 맹신탁이라고 하죠. 맹신탁 유형이 3가지인데 3가지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도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종중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신탁 등은 유효합니다.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한쪽 당사자가 된 경우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했는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물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지만 여기에서는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매도인 선의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동일 시도인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2번 시도의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입니다. 처음 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의견 청취 안합니다.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5일 후인데 지금은 입법 예고된 거에 보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목동 같은 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5일 동안 너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뀔 여고 입법 예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 해제하는 절차 똑같습니다. 재지정, 축소 똑같은데요.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게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만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주 이내로 정하는 게 아니라 1주 이내로 정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를 빼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뺍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네요. 암기 프린트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매각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기간입찰, 기일입찰, 그 다음에 호가경매 세 가지입니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만으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입찰도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기간을 주고 입찰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입찰인데, 기간입찰은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데,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된다 했는데,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통상 전차 매각가격에서 20%나 30%를 깎아줍니다. 그러나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새 매각을 하거나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득점 하셨나요? 설령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